지금 보시는 추가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 인적공제인가요? 특별공제인가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답 못했어요 지금. 가슴 아파요. 다시 1초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 인적공제인가요? 특별공제인가요? 맞아요. 인적공제예요. 제가 왜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이 페이지 그림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 페이지에 큰 그림부터 그리시라니까요. 큰 그림부터. 이것도 쉬는 시간에 진짜 많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결론적으로 내가 보험료 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왜 이걸 또 질문하죠?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월급쟁이가 아니란 사업자들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가 안 된다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기부금만 돼요. 근데 이따 배우시겠지만 약간 반전이 있어요. 되시는 분도 있어요. 궁금하시면 1시까지 집에 가지 마세요.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업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오늘 강의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종합소득공제는 크게 무슨 법이에요? 소득세법, 조특법. 나 같으면 이제 외웠겠어. 그쵸? 소득세법에는 크게 무슨 공제예요? 인적공제하고 특별공제. 월급쟁이들은 다 되지만 사업자들은 특별공제가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뭐 하나만 된다고요? 기부금 공제. 근데 집에 가기 전에 잠깐 배우는데 하나 반전이 있는데 사업자도 어떤 일정 요건을 만족하시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그 요건이. 그리고 우리는 인적공제가 제일 중요한데 인적공제는 크게 3가지예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입니다. 이번 시간에 지금 뭐 배우는 거죠? 이제 추가공제부터 배운다고요. 이해하시는 거죠? 선생님 이제 한 5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여기서부터 다 설명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뒤에를 거의. 우리랑 관계가 없으니까. 이 뒤에는 거의 안 해요. 어차피 강의를. 그러니까 요거라도 잘 들으시라고요. 요거라도. 아주 중요하니까. 자 이제 다시 아까 그 10몇 페이지입니까? 13페이지 가십니다. 여기서부터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를 배웁니다. 여기 앞에 좀 보세요. 거짓말처럼 다 무슨 말이 붙어 있냐면 기본공제 대상자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죠. 자, 경장부자출한입니다. 집에 장애인 있으세요? 예.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까? 예. 그러면 추가로 얼마가 더 되는 거죠? 200만 원이 더 돼요. 집에 경로 우대자 있습니까? 예. 부모님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얼마가 더 되죠? 100만 원이 더 돼요. 단 70세가 이상이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70세가 이상인데 사업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추가공제 100만 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추가공제만이 아니라 뭐도 안 된다고요? 아마 기본공제도 150만 원이 안 될 확률이 커요. 사업을 한다는 소리는 그래도 연간 얼마는 남겠어요? 적어도 100만 원은 남겠죠. 사업하신다는 소리가. 우리 어머니가 괜히 늙은 나이에 통닭집을 시작했는데요. 파리만 날리고 손님들이 하나도 안 오고 친구들만 오고 있어요. 그럼 통닭집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즉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내가 모셔올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혹시 집안에 부녀자가 있습니까? 저 집안에 부녀자 있어요. 3명이나 있어요. 애기 엄마, 애기들 둘. 한 사람당 얼마 되는 거죠? 50만 원 되는 거죠. 맞죠? 엄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녀자 공제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부녀자 공제는요. 맞벌이를 하시는 와이프한테 와이프가 스스로 50만 원을 받아먹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 외벌이거든요. 집에 와이프 있거든요. 집에 와이프 있으니까 내가 연말정산 때 50만 원 받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엄한 소리라니까요. 일단 부녀자 공제는 여자분들만 돼요. 여자분들이 월급 받을 때 본인 자신에 대해서만 된다고요. 내가 여잔데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남편이 소득이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맞벌이 부부거든요. 맞벌이가 직장 생활도 하랴 집에 가서 설거지 하랴 고생한다고 50만 원을 공제해주는 매우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중에 남자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분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혼은 해야 돼요. 맞벌이를 하든 안 하든 결혼은 했어야 돼요. 선생님, 저 결혼 안 했거든요. 못 하신 건 아니고요. 얘 진짜 안 한 거거든요. 왜 나는 안 해줍니까? 이러면 헌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배우자가 없더라도 집에 누구만 있으면 되죠? 부양가족만 있으면 돼요. 대신에 본인이 뭐가 돼야죠? 세대주가 돼야죠.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집에 혹시 부양가족 있어요? 여자분 중에서, 여기서 여자분 중에서 결혼 안 하신 분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집에 부양가족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라고 하면 자기 앞으로 50만 원이 된다 이거죠. 근데 그 부양가족이 지금 대학 다니는 22살짜리 군대 갔다 온 남동생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부양가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그 부양가족마저도 무슨 부양가족이 돼야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죽으라고 기본공제를 설명드린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요. 나 여자예요. 나 결혼했어요. 그럼 50만 원 됩니까? 돼요. 물어보지 마세요. 나 여자예요. 나 결혼 안 했어요. 혼자 살아요. 50만 원 됩니까? 안 되죠. 나 동생 데리고 살아요. 50만 원 됩니까? 동생이 20살이 안 되고 아니면 60살이 넘어야 돼요. 아니면 장애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소득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이해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세대 줘야 돼요. 아직도 가부장적인 곳은요, 아들한테 세대주 시키거든요. 아들은 21살이고 내가 30살인데 언니한테, 그러니까 누나한테 안 시키고 남동생한테 세대주를 시킨다고요.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들이. 서울에 지금 자기 아들, 딸이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들이 20살이어도 아들한테 세대주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집은 안 돼요. 그러면 세대주만 바꿔주시면 돼요, 따로. 이해하시는 거죠? 선생님, 이런 말 하긴 뭐한데요. 제가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배우자가 집에서 놀고 있네요. 저 혼자 지금 다 집안 살림을 이끌고 지금 제가 지막교육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 50만 원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아, 여기 좀 보세요. 내가 언제 배우자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지. 남편이 뭐 1억 이상 벌어야 한다고 여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잖아요. 이해하시는 거죠? 일단 결혼했으면 여자분들은 무조건 50만 원 됩니다. 자, 자녀 양육비 공제입니다. 집에 몇 살짜리 아기가 있어야죠? 6세 이하가 있으면 100만 원입니다. 출산 입양 공제입니다. 그 해에만 애가 태어났으면 그 해에만 200만 원을 해줍니다. 그 해에만, 태어난 해에만. 상당히 세죠. 200만 원이면.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가 2013년에 신설됐는데 내가 이혼하고 혼자 애를 키우고 있어요. 한부모. 아니면 내가 사별하고 혼자 애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한부모. 그러면 또 100만 원을 해줍니다. 오케이? 자,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남편하고 이혼하거나 사별해서 혼자 힘들게 애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한부모 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단 이때 무슨 공제랑 중복이 안 되죠? 안타깝게 부녀자 공제랑 중복이 안 됩니다. 그 마지막 줄에 안 써 있나요? 써 있죠? 이게 부녀자 공제랑 중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자분들만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남자분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신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다자녀 추가 공제로 내려오십니다. 다자녀 추가 공제. 여기 좀 보실래요? 여기. 얼마 됩니까? 기본 100만 원으로 되고 2명에서 1명 초과할 때마다 200만 원을 올려줍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자,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애가 하나예요. 그러면 다자녀 추가 공제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다자녀가 아니니까. 내가 애가 2명이에요. 다자녀 추가 공제 얼마 되죠? 100만 원 돼요. 100만 원. 내가 애가 3명이에요. 그럼 이제 얼마씩 올라간다고요? 200씩 올라가요. 그럼 얼마죠 총? 300. 애가 4명이에요. 이제 얼마예요? 500. 야, 이거 산수인데 답이 안 나오죠? 산수라고 해요. 산수 이게. 홀수로 올라가요. 홀수로. 근데 1명일 때는 없어요. 2명일 때 100, 3명일 때 300, 4명일 때 500, 5명일 때는 굳이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5명일 때는 700 이렇게 홀수로 올라간다고. 홀수로. 다자녀 추가 공제. 맞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인적 공제. 오케이? 어디 얼마나 이해했나 볼까요? 제가 퀴즈 하나 내죠. 퀴즈. 2012년 말 정도에 우리 둘째 애가 태어났습니다. 2012년 말 정도에. 제가 그러면 2013년에 연말정산 또는 여러분 같으면 사업소득 소득공제에서 지금 배웠던 인적공제를 둘째 덕분에 총 얼마 받았을까요? 인적공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 총 합계 인적공제. 여기에 약간 넌센스도 있습니다. 한번 답 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보통 이 답이 한 30초 있다가 나오거든요. 400땡 얼마요? 650? 650이요? 땡 300땡 450땡 이러다 다 나오겠다. 한 30초 있으면 나옵니다. 또 얼마요? 600땡 얼마요? 500땡 정말 다 나오겠군요. 답 하나만 빼고 지금 다 나왔어요. 450땡 450이 원래 정답에 가까운데 제가 약간 넌센스라고 그랬죠. 250땡 30초 된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해서 1시까지 가시려고요? 650땡 내가 이분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650인지. 아무거나 얘기한 거 아니야 지금? 자, 왜 650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애 태어나면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뭐 받으시면 돼요? 아니죠. 기본 공제를 받으셔야죠. 기본 공제가 가장 기본이라니까요.
기본공제가 되는 사람만 되니까. 만약에 애가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면서 1억을 벌고 있어요. 아, 미안해요. 분위기 안 좋아지네. 그러면 걔는 출산 입양공제가 안 되거든요. 기본공제가 안 되니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뭐가 된다고요? 기본공제가 150만 원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출산 입양공제 얼마 돼요? 200. 그리고 또 뭐가 돼요? 그럼 좀 이따 얘기해야죠. 왜 그게 벌써 나오죠? 자녀 양육비 공제가 되죠.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6살이 넘어갈 리가 없거든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이거 더하시면 얼마가 돼요? 450. 아까 요 분이 지금 계속 말한 게 이 450. 요까지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실은 이거 약간 넌센스 있다고 그랬죠. 금방 여러분이 말한 뭐를 더 더하셔야죠? 다자녀 반열에 제가 올랐죠. 드디어 둘째 덕분에. 제가 그래서 둘째라고 그랬잖아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야, 이것도 반응 안 좋죠. 이것도 산수인데, 산수.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올해 첫째가 태어났어요. 얘 덕분에 인적공제가 총 얼마죠? 하나만 딱 바꿔도 더 조용해져도 이상하게 이렇게. 하나만 바꿔도 조용해지네요. 450이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450이죠? 기본공제 150, 자녀 양육비 100, 출산입양공제 200. 첫 번째가 태어나면 그해 450. 두 번째 태어나면 이제 그해 얼마죠? 550. 거기에다가 내가 드디어 다자녀 반열에 오르니까 100만 더 해주시면 되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둘째 덕분에 제가 그러면 연말정산에서 얼마가 환급된다고요? 550이 아니라 거기에 뭐 맞고 환급된다고요? 세율. 여러분들은 환급이 아니라 그만큼 절세가 내년 5월달에 되시는 거고요. 이해하신 거죠? 그래도 그냥 어려워 죽겠죠? 하나도 안 어려운 건데 이거. 진짜 안 어려워요. 이거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산수예요. 산수. 여러분 세법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진짜 어려우니까. 14페이지 가보시죠. 14페이지에 이 정도는 아셔야 할 것 같아요. 2번.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2번. 보면 해당 과세기간 말 현재로 판단을 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언제나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봐주죠. 정말 다행이죠. 동그라미 1번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한마디로 우리 와이프, 우리 아들, 딸들은 언제나 같이 사는 걸로 봐주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림동으로 저만 잠깐 저가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는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제가 잠깐 옮겼었거든요. 그래도 연말정산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이게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뭐 내야 합니까? 그럴 때는 뭐 내야 돼요? 주민등록 아무리 띄워보세요. 주소가 다른데 그럴 때는 뭐 내는 겁니까? 맞아요. 호적.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로 바뀌었죠? 그럴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 내면 돼요.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죠. 직계 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핑계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을 싹 다 150만 원으로 끌고 오죠. 일 핑계로. 뭔 소리냐고요? 좀 말이 안 되지만 쉽게 강의하면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서 아주 넓은 논밭을 가꾸면서 넓게 큰 소리 치고 살고 있어요. 자식은 못 나가지고 서울에서 8평짜리 임대 임대 아파트 8평짜리 겨우겨우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은 조금씩 드리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부양을 하는 거거든요. 용돈 드리니까. 근데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부모님을 서울로 못 모실 뿐이죠. 이렇게 구차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그냥 주거형편상 별거라고 해요. 세법은. 구차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를 주거형편상 별거라고 합니다. 이해하신 거죠? 선생님, 실은 저희 집도 서울에 50평이거든요. 예, 그런 거 그냥 세법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부모님이 시골 사시면 웬만하면 기말 현재 주소가 다르더라도 끌고 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 우리 어머니가 저보다 돈을 더 벌죠. 막 1년에 3억씩 벌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당연히 연령 요건은 될지 몰라도 소득 요건에서 미달이 되시는 겁니다. 따라오시는 거죠. 지금 남은 것은 특별공제가 더 중요하다고요. 특별공제는 몇 개 있다고요? 5개 있다고요. 보의교주기 기억하시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약간 닭갈비처럼 껴있는 게 이 연금보험료 공제예요. 이해되세요? 여기요, 여기. 요 그림. 우리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위주로 공부하셔야 하는데 그 사이에 약간 닭갈비처럼 연금공제가 있습니다. 지금 연금공제를 한 2, 3분만 설명하고 얼른 특별공제로 넘어갈게요. 지금부터 곧 배우실 보의교주기, 이거 보험료, 뭐 의료비 쭉 나올 거 아닙니까? 특별공제. 여기 다 주어를 보면요, 근로자가라고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보의교주기 중에서 누구는 마지막 누구는요?
기부금은 여기 이 자리에 거주자가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월급쟁이가 아니니까. 근로자가라고 써 있는 건 우리가 안 되고요. 거주자가라고 써 있는 건 우리가 돼요. 자, 다시 한번 연금보험료 공제를 보시죠. 지금부터 연금보험료 공제를 잠깐만 설명할게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연금보험료 공제 여기 보실래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잠깐 배울 이 사이에 껴있는 연금보험료 공제는 월급쟁이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다 돼요. 다행히도. 근데 이건 당연히 돼야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연금보험료 공제가 우리가 한마디로 국민연금 떼인 거예요. 국민연금 떼인 거. 여러분 국민연금 안 떼어요? 요새는 사업장에서 아무리 사람이 한 명만 있더라도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원칙. 아직 국민연금을 납부 안 했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연금공단에. 국민연금 1년 내내 떼인 거 여기서 그대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내가 한 달에 국민연금을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떼었다고 쳐요. 그러면 연말정산에 얼마 소득공제라고요? 그대로 120만 원을 소득공제 집어넣는 겁니다. 이해하신 거죠? 예전에 제가 실무 경험 없을 때 회계사 준비생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장난치는 건가요? 왜 나한테 120만 원을 떼어가고 연말정산 또는 소득공제에서 120만 원을 그대로 넣어주는 건가요? 그럼 뭐하러 떼어갔어요? 그대로 돌려줄 거? 라고 오해했는데 지금 엄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150만 원이 들어가면 150만 원이 그대로 돌려주나요? 아니죠. 세율 맞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연금 떼일 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믿을 순 없지만 65세가 넘으면 돈이 나온다면서요. 그 외에도 내년 5월 달에 이게 소득세 공제가 되긴 됩니다. 이해하신 거죠? 이해하신 거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물론 65세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은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되니까. 사적연금보험료. 아까 금방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질문했는데, 자, 국민연금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잘 안 믿죠? 그러니까 다 자기가 직접 은행이나 보험사 찾아가지고 개인연금저축 들잖아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함부로 들지 마세요. 근데 한 번 들면 적어도 한 몇 년 보유해야 하는지 아세요? 한 10년 이상을 보유해서 너무 장기성 목돈이 들어간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런 단점을 극복하고 넣으셨으면 1년에 소득공제 얼마까지 됩니까?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한 달 자동이체를 지금 33만 원인가 걸어놨어요. 그럼 이게 1년 동안 쌓이면 딱 400인가 되거든요. 그럼 400만 원이 그대로 환급되죠. 가 아니라 세율 맞고 환급된다니까요. 세율 맞고. 그러니까 꽤 괜찮아요. 본인의 세율이 38%다. 그러면 400만 원을 딱 집어넣으면 연말정산에 얼마가 환급되죠? 약 190만 원이 환급되니까 꽤 세죠. 190까지 안 된 거라 150만 원이 환급되니까 꽤 센 거예요. 그리고 이 연금, 사적연금은 언제 또 타먹을 수 있죠? 10년 후에 내가 뭐 40대나 50대가 되면 그때 또 타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어떤 단점이 있다고요? 한 10년을 유지해야 하니까 계속적인 목돈이 들어간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도 안 가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알고도 안 가입해요. 저는 참고로 지금 직장생활이 한 10년 차 됐거든요. 회계사 생활한 지. 그래서 직장생활 시작하자마자 이걸 가입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진짜 매달 30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정말 피 같은 눈물 같은 돈이 빠져나갔죠. 이게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쌓여있죠. 한 10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세요. 소득공제 혜택도 있으니까. 자, 그 밑에 이 양가로 이번에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 비용은 뭐 실은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특별공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특별공제는 거의 준비를 안 했거든요. 원래 여러분들은 사업자라서 지금부터 배우실 특별공제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요. 근데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공제를 지금부터 한 10에서 15분 동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죠. 일단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저는 앞 글자를 따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보의교주기. 그러면 좀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보의교주기. 여러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보의교주기의 앞글자보다는 경장부자출 한의 앞글자를 기억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뭐가 경장부자출 한이었죠? 무슨 공제죠? 인적공제 중에 뭐요? 추가공제. 맞아요. 그게 경장부자출 한이었어요. 제가 참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우리 사장님 오늘이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두 번째는 아니죠. 네 번째인가요? 이분은요 이제 제가 뭐 얘기하면 척척척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저한테 네 번째 강의 들은 산출물이 여기 있죠. 뭔가 좀 얘기하면 좀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제가 강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제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아주 조금만 있으면 생각을 해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인적공제에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자녀 추가공제는 적어도 몇 명이 있어야죠, 집에?
2명. 근데 그 중에 하나가 20살 넘어버렸어요.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죠? 자, 추가 공제가 6개나 있는데 우리는 추가 공제의 앞글자를 외우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특별 공제는 안 되니까. 추가 공제가 경장 부자출한이었거든요. 경장 부자출한. 옛날에 저는 학교에서도 강의합니다. 대학에서 회계사 세무사 학생들한테 한 학기에 세법개론 강의를 하고 있는데 경장 부자출한을 딱 쓰면서 니네는 앞글자 따서 외워라. 얘네들은 외워서 시험 봐야 하니까. 원래는 제가 장경 부자출한이라고 썼더니만 어떤 학생이 쉬는 시간에 선생님 앞으로 강의할 때요. 장경 부자출한이라고 하지 말고 경장 부자출한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네 맘대로 해. 왜? 저는 그게 외우기 쉽거든요. 제가 그 학생의 조언을 받고 그 다음부터 경장 부자출한으로 바꿨죠. 여기 있잖아요. 경장 부자출한이라고 진짜 그 학생 조언 듣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게 원래 순서는요. 장경 부자출한이에요. 세법전에. 여기 있잖아요. 장부터 나오잖아요. 장부터. 네? 그쵸? 원래 세법전 순서는 장경 부자출한인데 그 친구 딱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경장 부자출한으로 바꿨죠. 순서를.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이래야 외우기 쉽대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거든요. 그래? 근데 우리 아버지가 경장이에요. 경장. 근데 우리 아버지랑 제가 같이 어디 외출 나가는 게 경장 부자출이거든요. 경장인 부자지간에 어디 나간답니다. 죄송해요. 썰렁해서. 경장 부자출. 선생님, 한은 뭡니까? 한이 2013년에 처음 추가됐거든요. 제가 그 학생을 가르칠 때만 해도 경장 부자출밖에 없었거든요. 추가됐어요. 한부모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한부모 추가됐는데 이건 어떻게 외워야 하냐? 예, 경장인 아버지와 제가 나가는데 한 번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경장 부자출한. 여러분들한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배우려는 특별공제는 별로 안 중요해요. 경장 부자출한. 왜 이걸 굳이 앞글자 따서 외우라고 하냐면 지금 배우시는 소득공제가 어려워서 틀리는 분은 거의 없어요. 까먹어요. 내가 이거 넣어야 하는데 못 넣고 이걸 까먹거든요. 경장 부자출한을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특별공제인 보의교주기를 강의합니다. 이 보의교주기는 우리한테는 썩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꼭 유념하시라고 여기 좀 보실래요? 양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5번에다가 빨간색으로 사업자 가등이라고 크게 써놨죠? 이것만 됩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나머지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좀 안타까운 사례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좀 와보실래요? 교육비 공제. 혹시 이 중에서 지금 학교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학교 다니시는 분? 선생님, 저 사업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뭔 학교입니까? 다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대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저녁에 대학원을 다닌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본인에 대한 등록금은 여기 좀 보실래요? 한도가 있어요? 없어요? 전액공제거든요. 대박이죠. 대박.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회계사 일하면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거든요. 이 박사과정이 한 학기 등록금이 거의 600만 원, 600만 원. 그럼 1년 등록금이면 1200이거든요. 전액공제. 대박이죠. 그러면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연말정산에서 1200만 원을 환급받았다 이 소리죠. 맞죠? 엄한 소리라니까요. 세율 받고 환급받는다니까요. 세율 받고. 그래도 제가 세율이 꽤 높은 편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됐죠. 2년 전까지.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등록금이 안 나가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선생님, 저는 학교 안 다니니까 이거 안 배울래요. 아니죠. 여러분 다 이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취약전 아동이 있거나 아들, 딸이 초중고생이거나 그러면 여기 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연간 300만 원 소득공제가 돼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다. 아들, 딸이 대학생이다. 여기 좀 보세요. 대박이죠. 대박. 1년에 900만 원의 소득공제가 된다고요. 900만 원. 왜냐하면 등록금이 보통 1년에 한 900만 원, 1000만 원 되니까. 안타깝게도 우리한테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와이프나 남편이 혹시 월급쟁이입니까? 그러면 아기를 걔한테 몰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죠? 아기를 여러분한테 몰지 마세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한 사람을 2명이 찢어가는 게 안 돼요. 즉 우리 부모님을 우리 형도 공제받고 저도 공제받는 게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한 사람을 기본 공제는 남편이 받고 추가 공제는 아내가 받고 이것도 원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기 한 명을 남편이 끌어갔으면 모든 걸 걔에 대해서 끌고 가고 와이프가 끌고 갔으면 모든 걸 끌고 가야지 애기 한 명을 양쪽으로 찢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자, 우리 애기들이 학교 다니면 그건 누가 받아야 합니까? 나보다는 배우자가 받아야 유리하죠. 물론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걔에 대한 기본공제나 추가공제도 다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우리 배우자가 받아야죠. 이해하신 거예요? 선생님, 우리 배우자 전업부인입니다. 전업부인. 그럼 우리 애기들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미안해요. 아무도 못 받아요. 아무도 못 받습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직 기부금공제만 되니까. 가 아니라 여기에 마지막 반전 하나가 있다고 제가 약속했죠. 여기 마지막 반전 하나가 있는데 요 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 19페이지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여기 좀 보실래요? 여러분 근로소득자인가요? 내가 근로소득자라면 이게 다 된다고요. 보의교주기가 다 되는데 선생님 저는요 부모님 시골에 사시고요 저 혼자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고 비교적 월급쟁이 중에서 좀 신입급입니다. 신입급. 그래서 저 아직 차도 없고요. 즉 보험이 안 나가고요. 건강보험도 아직 가입 안 했어요. 저 20대라서 젊거든요. 의료비요 안 아프거든요. 제가. 교육비요 저 신입사원이어서 저녁에 야간대학 대학원 다닐 시간 없어요. 주택자금요 저 주택자금 같은 거 가입한 적 없어요. 기부금요 저한테 좀 해주시죠.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국민 중에서 월급쟁이 중에서 보의교주기를 아무리 더해봐야 100만 원 안 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평생에 말고. 그 사람은 그냥 무조건 얼마 해주는 거죠? 표준공제라고 해서 100만 원을 해줍니다. 이해하신 거죠? 보의교주기를 아무리 더해봐야 100만 원 안 되면 그냥 무조건 100만 원이 돼요. 자, 여기서 또 하나 퀴즈. 월급쟁이는 무조건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신청할 수 있죠? 아무 걸 안 내더라도 무조건 얼마를 신청할 수 있어요? 무조건 얼마요? 일단 무조건 얼마는 돼요? 100만 원. 그리고 아까 배웠던 거 150만 원.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공제. 월급쟁이들 그냥 무조건 연말정산이 얼마가 되죠? 무조건 250이 돼요. 무조건. 그럼 우리나라의 대다수 연말정산들은 무조건 250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자기 썼던 거 다 하는데 아무리 적어도 월급쟁이 지 혼자 살고 호랍이든 호롱이든 그냥 무조건 월급쟁이들은 250은 되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이해하신 거죠? 그거 이해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지금 여기로 오셔야 하니까. 그럼 여기로 와야 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원칙. 헐. 우리는 표준공제가 얼마로 줄죠? 60으로 줄어요. 뭔 죄야 우리가? 그 다음에 보의교주기 중에서 오직 뭐만 되죠? 기부금만 돼요. 그러면 기부금이 내가 만약에 한 50만 원밖에 안 냈다면 기부금을 선택하실래요? 표준공제 선택하실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 보세요. 엔드예요. 엔드. 자, 이것도 월급쟁이와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업자는 보의교주기와 100만 원 중 큰 거 선택입니까? 둘 다 됩니까? 큰 것은 죄송합니다. 월급쟁이는 보의교주 그거 5개 합계와 100만 원 중에 둘 다인가요? 큰 건가요? 월급쟁이는 큰 거. 사업자는 보의교주기 중에 기부금밖에 안 되지만 기부금과 표준공제를 선택이요. 둘 다 돼요? 둘 다 돼요. 단 여기서 표준공제는 얼마로 줄죠? 60만 원으로 줄어요. 이해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적어도 특별공제 얼마는 받는 거죠? 60만 원은 받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부금 있으면 플러스 알파로 기부금 공제를 더 받는 거고요. 자, 오늘 되게 중요한 거 배웠네요. 라고 할 줄 알았죠? 이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누구나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자여도 이걸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규모가 커지면 우리가 할 필요 없거든요. 회계사무소에서 이거 다 해주거든요. 세무사무소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이니까 되게 관심 있게 듣고 야 몰랐던 거 들었네 하고 되게 좋아하시는 거고요. 조금만 지나면 이건 다 상식입니다. 이제 아주 상식. 아니면 우리가 알 필요 없는 상식. 됐죠? 선생님 저 좀 다른 것 좀 받고 싶은데 방법 없습니까?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성실사업자 A가 된다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표준공제가 얼마로 올라가죠? 100만 원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보의교주기 중에서 뭐가 더 되죠? 기부금만 더 되는 건 똑같네요. 이왕이면 조금 더 성실하실래요? 그러면 성실사업자 B거든요. 여기까지 가셨으면 게임에서 내공이 제일 위로 올라가신 겁니다. 게임에서. 자 그러면 표준공제가 100만 원이고 보의교주기 중에서 뭐가 또 추가가 되죠? 의료비하고 교육비도 또 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까지 총 3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왕이면 뭐가 되시는 게 좋죠? 성실사업자 A보다는 성실사업자 B가 되시는 게 훨씬 더 좋죠. 여러분 성실하게 사세요. 그러면 국세청이 여러분을 성실하고 성실사업자라고 불러줍니다. 맞나요? 라고 할 줄 알았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성실사업자 A와 B의 요건입니다.
자, 이 표에서 성실사업자 A가 되시려면 3번까지만 만족하시면 되고요. 성실사업자 B가 되시려면 6번까지 6개를 다 만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4번 보세요. 여러분은 성실사업자가 아닐 확률이 크죠. 성실사업자는 지난 3년 매출액보다 올해 매출액이 더 증가하셔야 하거든요. 성실사업자. 여러분 성실신고 확인사업자하고 차이 헷갈리면 안 돼요. 성실신고 확인자라고 우리나라에 따로 있어요. 매출액 한 7억 넘어가시면 성실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말고 이건 그냥 성실사업자예요. 성실사업자. 조금 달라요. 성실사업자라고 이 6개를 다 만족하시면 성실사업자 B 3개만 만족하시면 성실사업자 A입니다. 이 6가지를 만족하셔야 돼요. 어려운 말은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나중에. 이 어려운 말은 없어요. 사업용 계좌 같은 거 당연히 기본으로 만드셔야 하고요. 6가지를 만족하셔야 하는데 우리한테는 조금 성실사업자 되기가 쉽지 않죠. 좀 쉽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성실사업자가 되면 이게 가능하시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실사업자 B까지 갔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보험료는 크게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3가지 뭐 있죠? 첫 번째 사회보장성 보험, 두 번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세 번째 일반 보험. 자, 일단 장애인이 집에 없으시면 두 번째는 아실 필요 없고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사회보험하고 사회보장성 보험하고 일반 보장성 보험을 아시면 돼요. 사회보장성 보험이 뭐죠? 왜 소위 4대 보험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4대 보험 모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월급쟁이라면 뭐 떼이냐면 국민연금 떼이고 건강보험료 떼이고 고용보험료 떼여요. 맞죠? 자, 이미 국민연금은 어디서 돌려받죠? 또 이렇게 모르겠다는 표정 하시기에요? 국민연금은 이미 어디서 돌려받는다고요? 금방 위에서 배웠던? 큰일 났네. 금방 앞에서 배웠잖아요. 국민연금은 어디서 공제받는다고요? 연금보험료 공제해서 공제받는다니까요. 맞죠? 그럼 여기서는 뭐만 공제받으시면 됩니까? 건강보험료만 공제받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고용보험료만 공제받으면 돼요. 하지만 사장님들은 고용보험료는 잘 안 내요. 자기 자신을 고용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건강보험료 집어넣은 것을 여기서 공제받으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보험료는 지금 매달 납부하고 있는데 아직 성실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기는요?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되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떼이는 건강보험료는 지금 보이시는 보험료 공제가 해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성실사업자가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업자니까 그걸 어디로 신청하면 되니까요? 필요경비 신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연말정산은 월급쟁이의 특권이라고요. 이거를 굳이 우리가 보험료 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사업 관련성만 있으면 어디에서 인정받으시라고요? 필요경비에서 인정받으시라니까요. 이해하시는 거죠? 이해하시는 거죠? 자, 의료비 공제는 좀 곤란하겠네요. 의료비 공제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에 못 넣거든요. 왜냐하면 의료비는 무슨 관련성이 없다가 보니까요. 사업 관련성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따라오신 거예요? 선생님 걱정 없어요. 의료비도요. 까짓것 내가 성실사업자가 아니면 의료비 공제 안 받고 그냥 필요경비에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이건 안 된다고요. 의료비는 일반적으로 사업 관련성이 없으니까 필요경비에 못 넣으니까 이제 뭐를 기다려야 합니까? 성실사업자 A, B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의료비 공제 하나 애로사항이 있죠. 자기 총급여의 몇 퍼센트를 넘게 아파야죠? 1년에 3% 이상을 넘게 아파야 돼요. 여러분들은 총급여가 없으니까 사업소득 금액의 3% 이상을 아프셔야 돼요. 많이 아프시란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이 나쁜 놈들이죠? 여러분, 의료비 공제가 우리나라 전체 월급쟁이들의 7%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의 3% 이상 연간 아픈 사람만 의료비 공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비 공제는 우리한테 하나도 안 중요하죠. 일단 대상도 아니고 우리는 나중에 성실사업자 A나 B가 돼도 자기 사업소득 금액의 3% 이상이 아파야 하거든요. 이해하신 거예요? 자, 교육비 공제는 이미 설명했죠?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교육비 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나중에 성실사업자 B가 되시면 나중에 될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까짓것 그냥 저는 지금 필요경비에서 인정받을래요. 자, 교육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업 관련성이 없으니까. 맞죠? 맞죠? 주택자금 공제요? 주택자금 공제도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나중에 성실사업자 이거는 그냥 끝까지 안 되죠. 이건 강의 안 할게요. 끝까지 안 되니까. 이건 성실사업자 A든 B든 안 돼요. 여러분한테는. 선생님 걱정 없어요. 저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테니까요. 여러분 필요경비가 인정될까요? 안 될 거요. 주택자금 공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집을 살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 끼고 사잖아요. 그럼 은행 대출에 대해서 계속 이자 갚잖아요. 그거를 비용 인정해 준다는 건데 그거 필요경비는 안 될 거요. 여러분 집이 여러분 사업과 연관성이 없으니까. 이해하신 거죠? 그럼 여기는 날아가는 거죠. 얘는 그냥 월급쟁이들은 되는데. 마지막으로 기부금공제는 사업자가 됩니다. 자, 기부금공제는 한도만 보시면 돼요. 한도. 여기로 와보세요. 한도. 여기 한도. 한도. 첫 번째 한도. 법정기부금은 한도가 몇 프로죠? 100%예요. 100%. 따라오셨어요? 두 번째 한도.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 우리사주가 없으니까. 세 번째는 지정기부금은 몇 프로 아니면 몇 프로죠? 30% 아니면 10%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요약해드려요. 여러분들은 기부금 정도는 아셔야 하는데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은 30%, 지정기부금은 죄송합니다. 법정기부금은 100%, 지정기부금은 30% 또는 10%입니다. 아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면서 100%, 30%, 10%만 외운다? 뭐에 100%, 30%, 10%인지도 모르고? 뭐에 100%, 30%, 10%예요? 소득금액이에요. 지출액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헷갈리는 게 지출액의 10%인지 압니다. 자, 종교단체는 몇 프로라고요? 종교 있으면 10%죠. 10%. 종교단체만 있으면 내가 1년 동안 종교단체에 100만 원을 기부했어요. 그러면 종교단체만 있으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되거든요. 10%밖에. 다른 기부가 없이 종교기부만 있으면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 기부했으니까 올해는 10%니까 10만 원은 소득공제 때 혜택을 보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출액의 10%가 아니라 자기 소득금액의 10% 한도 안에서 지출한 걸 다 인정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신 거예요? 만약에 내 소득금액이 2천만 원이면 10%가 한도니까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종교단체 기부금 낸 걸 다 인정받는다 이 소리라고요. 지출액의 10%가 아니라고요. 제발 내 소득금액의 10%나 100%나 30%가 한도라 이 소리죠. 이해하셨어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법정기부금 한도초과 당하신 분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네요. 법정기부금 한도초과 당했다고요? 사람이 좀 미친 거죠. 자기 소득의 100%를 국가에 기부했으니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기 소득금액의 이게 한도 100%, 30%, 10%.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부금 소득공제 알 필요 없습니다. 아니 왜요? 기부금 소득공제가 사업자가 되는 유일한 소득공제라면서 왜 기부금 소득공제를 알 필요 없다고 합니까? 여러분이 어딘가 기부했어요? 그냥 어디서 인정받는 게 더 편하죠?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세요. 무슨 소득공제예요?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딘가 기부했으면 그냥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세요. 무슨 귀찮게 소득공제입니까? 단 내가 기부한 곳이 내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양로원, 고아원, 종교단체면 필요경비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제 그럴 때 여기서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결론적으로 사업자는 지금 강의 후반에 배운 특별공제가 거의 안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또는 특별공제가 되는 기부금 같은 경우도 그냥 사업자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버리는 게 낫지 이걸 무슨 기부금 공제를 받아요. 단 기부한 업체가 종교단체, 양로원, 고아원 등이어서 내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그때는 어차피 필요경비에 인정이 안 되니까 그때 기부금 공제를 받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강의 마칠게요. 오늘 강의 결국은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인적공제 위주로 소득공제를 받으신다는 거. 여러분들은 사업자니까 연말정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 결론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 위주로 한 사람당 150만 원 거기다가 추가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를 집어넣으시면 사업자의 소득공제는 상당히 간편하게 끝난다는 거. 이해하셨죠? 자, 3시간 동안 짧은 강의 마치고 궁금한 분들이 있으면 또 메일이나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 건승하시기 바라겠고 다음 강의 때 또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찾아와서 강의 들으시는 걸로 하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